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강연 중간 내용 중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미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신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제 잘못도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4년 대한민국은 현재 최고의 실업률과 최고의 조기 퇴사율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OECD 가입국들의 평균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실업률은 13%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1년 이내에 신입사원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은 약 32%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신입사원들은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는 만약에 이렇게 조기 퇴사율이 높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만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어떻게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회사에 붙어서 그만두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약 3분의 1가량이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만두지 않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기업 문화를 고려한 인사 적성 검사를 시도했다고 할 때 구직자들이 그 인사 적성 검사의 정답을 외우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답을 외워버리면 인사 적성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검사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면접 자리에 최면술사가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봤자 분명히 머지않아 인터넷에는 최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최면에 걸리더라도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글들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20년 차 학생과 20년 차 직장인의 세계관 차이가 이 악순환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최근 20년 동안 학생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신입사원들을 뽑는 면접관이나 채용 담당자 혹은 결정권자들은 대부분 20년째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전혀 다른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계관 차이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차 학생의 세계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말하자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학교, 전공, 직장, 옷, 자동차, 집, 심지어 배우자까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모든 것에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맞춘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더 서열이 높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자, 말하자면 시험에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많이 맞출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높은 대학, 더 서열이 높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서열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열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면 더 서열이 높은 집, 자동차, 옷, 심지어 배우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20년 동안 그들이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주입받아온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반대로 20년 차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일관적인 원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성공하는가 하면 노력을 많이 해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수행됐다면 이러이러해서 성공했다. 혹은 어떤 일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이러이러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사후평가를 내리는 거죠. 자, 이러한 20년 차 직장인들의 세계관을 20년 차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계관을 주입받아온 20년은 그들의 인생의 사실상 전체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20년간 배워온 사회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20년 차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살아온 최근 20년이 이러한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20년차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구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은 20년차 학생, 곧 피면접자, 구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면접관이 선생님, 본인이 학생, 그리고 이 질문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맞춰야만 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대답을 했든 간에 그 구직자는 붙거나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붙었다고 하면 그 면접자는 아마도 내가 말한 대답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활동하던 취업 게시판 같은데 성공 수기를 올리겠죠. 자, 반대로 그 어떤 구직자가 떨어졌다면 자신이 대답한 말이 오답이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취업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성공 수기를 보고 그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마 외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면접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그 외운 답변을 그대로 재현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질문은 또 똑같은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마도 20년 차 직장인이 그 면접관은 그 질문을 할 때 정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세계엔 정답이라는 게 없고 본인조차도 그 질문의 정답이 뭔지 모릅니다. 일단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이 질문을 통해 사람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도 소개팅 자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개팅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그 질문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답으로 나오느냐보다는 어떤 눈빛과 말투로, 어떤 태도로 대답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질문을 받고 곰쓸기집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곰쓸기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차였다면 곰쓸기집이라는 대답이 오답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찬 사람은 곰쓸기집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그 사람을 파악한 거고 그 사람이 싫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둘은 같은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한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그 신입사원은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랐고 회사가 너무 바빴던 나머지 아무도 그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신입사원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냥 깔고 앉아 있었고 금요일쯤 돼서 과장이 찾아와서 그 보고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봅니다. 뭐 못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과장이 혼을 내면서 다음부터는 못하겠으면 미리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몇 주 후에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 신입사원은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작성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미리 과장님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과장이 뭘 막 집어 던지면서 뭐 막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신입사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20년 차 학생에 가까울 그 신입사원은 그 상황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깔고 앉았던 상황을 오답으로 생각할 거고 과장이 친절하게 정답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한이 다 다다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준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정답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과장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은 너무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술자리에서 그 과장이 또라이라고 뭐 욕을 하면서 다닐 겁니다. 자, 그 또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과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상황은 그 신입사원이 그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내는 일일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덜 행복한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그 보고서 작성을 하되 완벽하지는 못해서 자신이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보다 좀 덜 행복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보고서 작성을 하지 못했지만 미리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 걸 겁니다. 그거보다 좀 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도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과장이
3순위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화를 냈다면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1순위 혹은 2순위를 기대했다는 말일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2순위에 해당하는 결과가 도래했어도 화를 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3순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일은 중요도가 다 다르고 그 다른 중요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선호도는 과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도 그 위에 차장, 부장, 임원들, 사장들 등등 그 위에서 중요도와 선호도를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도와 선호도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과장이 계속 또라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또라이일까요? 좀 더 친숙한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연인과 절대 클럽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클럽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클럽에 가게 됐고 연인이 화를 낼까 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들켰고 그래서 연인이 화를 내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또 클럽에 갈 일이 생겨서 자랑스럽게 연인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클럽 간다고 전화를 했다면 그 연인은 화를 내면 안 될까요? 그 연인이 화를 내면 그 연인도 또라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인의 입장에서는 클럽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상황이 훨씬 중요한 문제고 일단 클럽에 간 상태에서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 과장의 입장에서도 한 신입사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얘기를 했냐 나중에 얘기를 했냐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신입사원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년차 학생들이 20년차 직장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내용이 나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도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연애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이란 감정을 교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파트너가 그런 감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번 연락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기념일마다 마치 로맨틱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려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걸 바라보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이란 감정을 보고 싶은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파트너가 야속하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로워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정된 환경에서 최대한 팀워크를 끌어내서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매번의 미션과 태스크마다 최대한 정답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면 아주 피곤한 일이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그 조직이 일관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덩어리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 나가게 되고 그 불만이 쌓여 나가서 결국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약 3분의 1이 조기 퇴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연애에 대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연애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20년차 직장인들의 이 세계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의 두 축주가 한 축이 무너집니다. 자, 나머지 한 축도 무너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0년차 직장인들이 20년차 학생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20년차 직장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본인도 그 상황을 겪어봤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직자 상황을 겪어봤겠죠.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적당한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적당한 회사에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게 취업을 했다 한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또 그의 남들과 경쟁하는 그 과정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직자들은 그런 기회 자체를 놓고 경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20년 전에는 토익이란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상대평가란 것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직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아주 거친 경쟁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나도 너네 시절을 겪어봐서 다 아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20년차 직장인들도 20년차 학생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이해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년차 학생들은 어떻게든 그 20년차 직장인을 이해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20년차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차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내서 최대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구조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을 타개하려면 아마도 정치인들이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야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작점이 바로 20년차 학생들과 20년차 직장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걸 겁니다.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제가 주장한 바대로 서로를 이해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선택은 정치적인 색깔이나 각각이 갖고 있는 가치관 혹은 종교 등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